SNS, 소셜에 관련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소셜에 해당하는 부분은 네트워킹이 우선이 돼요. 온라인에 요즘에 참 좋은 게 사실은 이제 전화번호로 다 이게 페이스북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싫어도 보고 처음에 짜증났어요. 저 사람이 왜 내가 라면 먹는 걸 왜 봐야 되고, 뭐 배고픈 걸 내가 왜 알아야 되고. 이 친구라는 게 있고 또 가족이라는 것도 있고 안 볼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페이스북에 연결하다 보니까 이래서 이게 기능이 필요하구나,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글로벌 차원도 있고, 참 여러분이 모르는, 우리가 보면 아이러브스쿨 통해서 지나가 버렸잖아요, 사실은 소셜 네트워크가. 근데 미국에서는 가장 억만장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창구가 이 소셜이에요. 엄청난 금액으로 지금 회사들이 인수합병이 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소셜 인맥이라는 게 인터넷으로 번지고 거기에 생기는 파생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해요. 미국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금액으로 지금 환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참 쉽게 기여를 못하는 게 아쉽기도 하고요. 뭐 보시면 온라인상의 인맥 관리가 이제 협의의 SNS는 오픈 SNS가 있고 클로즈도 있고, 이거 뭐 굳이 나누긴 한 건데, 광의의 SNS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사 서비스도 있다.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KT 가서 이제 이 소셜 관련된 거 강의도 했는데, 제가 조사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케이스를 설명드렸는데, 참 우리나라 마인드하고 그들의 마인드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참 빨리 갔다가 식는 케이스가 많은데, 참 튼튼히 이렇게 가는 모습이 잘 좋았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랬던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유형을 보면 인맥 관리와 그다음에 비즈니스, 여러분 링크드인 써보셨나요? 링크드인 대부분 요즘에 많이 쓰시는데, 안 쓰시는 분들은 링크드인에 꼭 들어가서 보시고, 이제 제가 영문으로 지금 링크드인은 뭐냐면 나의 이력서를 공개형으로 해놓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 페이스북하고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은데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회사에 다녔었는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내 프로파일을 검색할 수 있어요. 기본 오픈을 하겠다고 물론 클릭이 돼 있지만 대부분 다 오픈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도 잡오퍼가 와요 지금. 신기하게도 링크드인으로. 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어플라이 하면 안 되겠냐고 그 담당 매니저가 이렇게 링크드인 통해서 와요. 여러분도 이제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 거기서 한국에서도 서로, 왜냐면 그 사람 경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프로파일을 이거 이렇게 여기서는 참가 지원 신청서를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프로파일 자체를. 그래서 링크드인은 꼭 쓰세요. 상당히 좋아요, 링크드인 자체는. 그 다음에 블로그 중심도 있고, 뭐 버티컬이나 협업 기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계나 커뮤니케이션, 여러분이 좀 원칙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7가지 요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 나의 아이덴티티. 대부분은 뭐 이름이나 뭐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걸로 유니크한 걸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페이스북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어떠한 프레젠스인지, 어떤 방법으로 온라인인지 어베일업한지 다른 건지, 이렇게 존재 관계를 알 수 있고 릴레이션십을 알 수 있어요. 나의 가족이 누군지, 나의 친구가 누군지. 웃긴 거는 페이스북에 보면 사랑하는 중 이게 뜨는 거 아세요? 누구하고 우리 나 사랑하는 중이다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떠요. 쟤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떠요. 관계에 대한 릴레이션이 여러 개가 설정이 되거든요. 거기서 대화도 되고 그룹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링크드인에 좋은 건 뭐냐면 평판을 남길 수 있어요. 링크드인에 보면은 제가 그 HP 소프트웨어의
우리 APJ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진짜 딴 말로 말하면은 다른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완전히 그 모래알이에요. 우리 HP는 이런 모래알도 없어. 모래알 룹이라고 해야 되나? 다 쪼개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 HP 코리아 입장에서는 로컬 조직과 리전 조직이 있어요. 이 신기한 게 같은 부서인데 이분의 매니저는 인도 사람이고 저분의 매니저는 여기 옆에 있고 근데 같은 부서야. 근데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보고를 한국 매니저한테는 참조용으로 보내고 실제 비용이나 인사권은 또 인도에 가요. 섞여 있어요. 저 매니저는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인도에 쫙 있어. 지금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근면성을 따지면 인도와 한국이 삐까삐까해요. 근면성으로. 특히 IT의 근면성을 우리나라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시죠? 인도 애들 일하시는 거 보면 깜짝 놀랄걸요. 잠을 안 자요, 그 친구들. 언제나 잠을 안 자. 뭐 맨날 이래, 걔네들은. 진짜. 그리고 우리 글로벌 매니저도 인도 분이에요. 그 인도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잘 모르지만 두 가지 베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인도 출신의 인도 대학을 나와서 소프트웨어 회사에 들어갔다가 APJ에 왔다가 글로벌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고, 카스트 제도의 위쪽에 계신 분들은 영국으로 유학을 가요. 고등학교 때 내릴 때.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으로 대학교나 대학원을 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컴퍼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잡을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매니저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도 베이스 분들은 작아, 좀 키가. 나도 신기한 이유는 모르겠어. 내가 APJ 매니저를 만났는데 맨날 사진만 이렇게 보거든요. 컨컬 해가지고 우리는 비디오 컨퍼런스 안 해요, 잘. 다 컨컬로 하는데. 이 얼굴이 요만하기 때문에 내가 키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겨드랑이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 이렇게 찍었어. 그럼 어디까지 번졌지? 아쉬운 거는 APJ에 수많은 자리가 있어요. 수없는 자리가 있어요. HP 같은 경우에. 한국의 매니저가 몇 안 돼. 그 매니저 자리를 다 인도 애들이 차지해. 인도나 호주 애들이 차지해. 호주도 이제 좀 약간 줄고 인도 애들이 잘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자리들이 진짜 많거든요. 리드 아키텍트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자리가. 여러분도 이제 기술사 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언어 정복에 대한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언어도 정확하게 정복할 수 있는 모국어 아닌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원리가 있어요. 하여튼 언어를 정복하셔서 빨리 APJ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게 근면한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가졌으면 좋겠고, 그 얘기 번지기 전에 그 사람들은 링크드인에 보면 쫙 여기 레퓨테이션 쫙 달려 있어요.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점이 좋았고, 이 사람은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참 괜찮았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또 들어와서 이 사람하고 어떤 코업을 했는데 그 점이 참 난 감명을 받았다. 쫙 달려있어요. 특히 인도 애들이 제일 많아. 여기에 링크드인에 이 레퓨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APJ에 있는 월드와이즈 매니저부터 저기 아시겠지? 다 있어, 링크드인은. 기본 다예요, 이거. 평판 다 달려있고, 그들 간에 이제, 레이션십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리 이동도 딴 회사로 갈 때 APJ 세브로 가거나, 미국의 세브로 가거나, 그 회사들 간에 움직일 때도 항상 그걸 좀 통하거든요. 평판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넘어갔네. 그다음에 정보 공유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SNS, 소셜에 대한 부분 쓸 때 요 SNS의 7가지 요소를 좀 따다가 여러분이 쓰셔야 되니까, 답안을 쓸 때는 항상 원칙과 기본 구성 이런 게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서 그걸 좀 풀어줘야 답안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안이 대부분 또 이슈잖아요. 그래서 SNS는 지금 보안의 항상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그룹핑을 기술을 얘기하거나 보안을 얘기할 때 그룹핑이 중요한 요소예요. 답안을 쓰실 때 어떻게 그룹핑을 하느냐. 보안이라는 게 많잖아요. 관리적인 요소, 물리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
그죠? 어떻게 할 거냐? 뭐 기술적인 요소, 뭐 암호화의 문제인지 해킹의 문제인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토픽의 보안을 풀 때는 그룹핑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는 그렇다고 그룹핑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룹핑이라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떤 기준을 베이스로 해서 하는 그 사람의 생각. 그래서 프라이버시 위협이 있다. 그래서 개인 프로파일을 수집할 수 있고, IP나 이걸 가지고 2차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스토킹을 할 수도 있는 된다. 네트워크 보안은 스팸이나 악성 코드를 유포할 수 있고, 피싱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요즘에 전화, 보이스메일 있잖아요. 보이스 메일 하듯이 그 나의 아이디를 중간에 할 수 있도록 가상 사이트 만들고 거기다가 아이디를 입력하면 그 아이디를 가지고 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디 도용에 대한 부분이 있고 스토킹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생활을 공유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SNS로 넘어간다. 참고를 하시고 모바일 디바이스 어차피 다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마이크로 블로그 이게 보시면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인데 1교시 질문을 하면은 한 토픽에 다른 용어로 물어봐요. 알고 보면 그 토픽이 그 토픽인데 기출제의원은 다른 말로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황하지 말고 처음 보는 토픽이다. 마이크로 블로그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거든요. 블로그는 블로그인데 왜 마이크로가? 걱정하지 마시고 블로그적으로 접근해서 쓰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험을 보실 때 10문제 중에 다 알지 못해서 모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절대 당황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원래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풀어나가면 풀려요. 또 2교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복잡하지만 목차를 잡고 나가서 써 나가다 보면 신기하게 나도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게 논리가 잡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을 보셔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멀티웨어 신속한 피드백을 통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블로그는 여기 보시면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기업에서 블로그의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기업의 내 외부 가치를 높이자라고 한 블로그가 마이크로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인터페이스나 유통이나 블로그 시스템 인프라를 통해서 기업에 적용할 때는 타당성이나 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는데 HP는 HP 블로그가 있어요. 저희 기업 내부 블로그가. 그래서 저희 기업 내부에 전문가 지식이 개인 블로그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이따 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클라우드가 프라이빗 퍼블릭이 원래는 공부를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기업 내부 포탈에 외부형 퍼블릭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기업 내부에 만들어 주거든요. 이거 하이브리드 포탈, 클라우드 포탈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마이크로 블로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 도입 방안을 쓰라고 했던 부분은 지금 블로그를 각 기업 내부에서 구축을 하되 외부 오픈용으로 가야 돼요. 내부 폐쇄용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 HP 저희 내부 블로그도 전문가들이 글을 올리면 그 블로그를 외부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 블로그도 링크가 되고 이렇게 마이크로 블로그 기업 도입 방안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기업용 마이크로 블로그 아키텍처가 보시면 모바일이나 마이크로 블로그에 대한 부분이 기업용으로 만들어져서 유저 프로파일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엔터프라이즈 포탈과 연동되면서 메시지나 다른 정책과 컴플라이언스 룰에 의해서 외부에 있는 마이크로 블로그를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블로그라는 거는 그냥 블로그 이름 자체인 것이고 우리가 개념을 굳이 따져보시면 똑같아요. 이 개념이 다 미국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 이거밖에 없어 차이가.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연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얘가 나갈 때는 기업의 감사 정책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 저희 HP도 HP 블로그가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HP 블로그에다 사람들이 글을 쓰고 그 쓸 자체를
외부에서 볼 수 있게끔 퍼블리싱도 돼요. 그리고 외부 쪽 블로그에 링크도, 개인 블로그가 있잖아요. 개인 블로그가 연결돼. 이게 여러분이 잘 못하시지만, 우리 내부에 저희 35만 명이에요. HP 직원이. 35만 명의 난리지가 엄청나잖아요. 그 사람들 난리지를 우리가 K놈이라고 해서 저희 지식DB도 있어요. 거기 등재하도록 하는데 안 읽어요, 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여러분의 지식을 뱉어내지는 않잖아요. 100%.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로그를 기업 내부에다가 유저 프로파일하고 만들어주면 이 사람의 전문 지식을 만들어줘서 이 사람이 올리되, 기본적으로는 외부에 있는 트위터나 외부에 있는 블로거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줘서 자기가 대외 활동하면서 기업 내부에서의 지식을 뱉어내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의 유저 프로파일을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에 있으니까, 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트위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블로그에 있는 페이스북도 되겠지만, 다른 용 블로그 페이지를 기업 내부에서 쓰게끔 허락해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업 내부에 구축을 해서 어떤 브라우저건 포털을 연동을 하고, 메시지 연동하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블로그 연동, 우리 지금 HP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원 아이디로 전체 웹페이지가 다 접근이 돼요. 물론 들어갈 때마다 인증 절차가 또 틀려요.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그 안에 블로그가 있어요. 개인용 블로그가. 그 블로그도 이 포털에서 검색이 돼요. 저희는. 여기 보면 마이크로 블로그 for 엔터프라이즈. 다시 역으로 마이크로 블로그가 시험 문제가 왜 나왔냐? 미국에서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해서 기업 내외부를 통과를 해서 마이크로 블로그 for 엔터프라이즈, 마이크로 블로그 for 퍼블릭이라는 개념을 읽고 어떤 교수가 그걸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결국은 블로그인데 기업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어요. 이걸 딱 보고, 블로그라는 게 하나의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만 뱉어내는 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전문가의 지식을 외부에 표출하면서 기업 내부에 두는 아키텍처를 시험 문제를 내야 되겠다라고 그 질문을 한 거거든요. 이 질문 자체가. 그래서 기업 내부의 시스템들, 특히 엔터프라이즈 포털하고 인스턴스 메시지나 기본 월드와이드 규제의 어플리케이션을 유저 프로파일과 여기 정책 구조가 중요해요. 정책 구조를 가지고 컴플라이언스를 못 지키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기업의 기밀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만 설정을 하고 지금 외부에 있는 트위터나 또는 퍼블릭 블로그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블로그 시스템이 포탈, 어센티케이션, 모바일 게이트웨이, 서치 엔진, 그 다음에 그런 유저 프로파일에 대한 부분들을 오픈 API를 통해서 외부에 연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라는 의미가 기업에서 기업 자체 내에서만 쓰기 때문에 마이크로라는 것처럼 아니면 형식이 블로그를 끊어먹어보다 간략하게 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짧은 글 또는 멀티미디어를 통한 신속한 공유, 피드백,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마이크로 블로그 한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라는 개념은 블로그는 장문의 글을 쓰거나 실시간 빠른 피드백을 인스턴스 메시지나 이렇게 주지는 않잖아요. 지금 바뀌었어요. 과거의 블로그와 지금의 페이스북은 댓글을 달면 핸드폰으로 날라오죠. 이게 마이크로 블로그. 이해했어요? 이름 자체가 전에는 블로그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기재하면 누가 들어가서 이렇게 쫙 참 서치해가지고 그거 찾아가서 보지 않고는 몰라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거 여러분 게시하시면 보고 싶지 않지만 누가 연결됐습니다까지도 이건 안 오는구나. 누가 내 글에 댓글을 달면은 바로 날라오죠. 얘가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짧은 피드백을 바로 서로 피드백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해서 마이크로가 붙은 거고, 요 문제는 기업에 대한 부분의 도입방까지 같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와 기업.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아키텍처 부분까지 같이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HTML5. HTML5는
HTML5가 잘 안 되니까, 리치 웹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HTML5라고 해서 새로 또 태그 표준과 API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었어요. 그래서 HTML5는 특징은 리치 웹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HTML2, CSS, 자바스크립트, HTML4, CSS2, XHTML, AJAX, HTML5가 나왔고, 여러분은 이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브라우저에서 해석이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버전업이 계속 됐어요. 그 버전업이 될 때, 지금 익스플로러 9이 마지막 버전인가요? 10이 마지막 버전인가요? 9이잖아요. 9 안에 이 문법을 해석할 수 있는 엔진이 들어있어요. 어? 지금 5가 해석이 돼요. 만들어 놓고 그걸 적용하면. 근데 왜 했다고요? 리치 웹 어플리케이션. 자, 그래서 HTML5는 마크업 부분이 개선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API 부분을 호출해 쓸 수 있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 또 공부하셔야 되는 게 MOF라는 지금 소프트 용어에 보면 MOF. 하여튼. 그래서 마크업 부분이 있고 API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크업은 태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그에서 섹션, 문서나 어플리케이션의 구분값, 내비게이션은 어떤 위치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아티클은 문서 내 독립적인 글이나 블로그, 뉴스, 본문 이렇게 태그를 분류할 수 있어요. 아티클. 어사이드는 문서의 주 내용이 아닌 부속에 대한 내용들의 태그를 붙여가지고 어사이드로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위에 보시면 어사이드, you are reading chocolate rain and posed on 타임 데이트가 언제고 몇 월 며칠 날 만들어져서 이건 어사이드인 거죠. 그죠? 이 아티클의 부속 정보라고 해서 태그를 별도 선언을 했어요. 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소셜로 넘어가니까 문서 구조 자체가 하나의 하나의 헤더, 하나의 바디로만 되는 게 아니라 바디 자체에서 쪼개는 거예요. 소셜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문서의 구분값, 섹션을 구분시켜주고 여기에 위치, 구분되니까 내비게이션을 달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위치, 포인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위치를 가르쳐주고 그거에 중간에 독립적인 글들이나 블로그의 컨텐츠들을 별도로 아티클로 만들고 그 아티클에서 떨어져 나와서 부속에 대한 이거 대부분이 어사이드 같은 것도 밑에 그냥 하단에 이미지나 이렇게 HTML 밑에 그냥 넣어버렸잖아요. 구분값이 따로 없이. 그래서 푸터도 저작자나 저작권 등을 할 수 있도록 있고 위에 헤더에 소개나 내비게이션 기능들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섹션, 내비게이션, 아티클, 어사이드, 헤더, 푸터 이게 기본적으로 크게 과거에서 바뀐 거 보시면 우리가 헤더와 바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HTML에서. 물론 그 중간에 바뀐 HTML 문법에서 추가되거나 바뀐 게 있겠지만 크게 보면 헤더와 바디였는데 문서 자체의 구조를 헤더와 섹션, 아티클, 내비게이션과 어사이드로 구분하고 밑에 푸터로 섹션에 대한 기본 저자나 내용들을 표시하게끔 구조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 세분화를 약간 더 시킨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서 자체가 헤더와 바디로 그냥 단순 구조에서 개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셜의 환경에 맞게끔 리치 인터넷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태그 문법을 더 추가했습니다. 또 하나 추가된 것은 이제 API 부분이에요. 그래서 웹 기반의 응용 개발 지원을 위해서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임 미디어 플레이백이나 웹 데이터베이스, 다큐멘트 에디팅, 그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 할 수 있게끔, 히스토리 관리할 수 있게끔, 마이크로 데이터나 컨버스 이렇게 API를 호출해서 쓸 수 있는 표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HTML 자체에서 이 API들을 호출해서 그 HTML에서 API 호출이 되도록 선언을 표준으로 잡아준 거죠.
그래서 HTML 자체에서 API 호출을 할 수 있어요. 틀린 거죠, 과거에. API 호출은 별도의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대로 기술을 해줘야. 초반에는 CGI나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됐었고, 그렇죠? 별도의 API 형태 모듈이 있어야 되는데, API 부분을 계속 추가를 하고 지켜지고 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웹폼, 캔버스, 그다음에 2차원 벡터 데이터 표현, 비디오, 그다음에 지리 정보, 오프라인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SQL, 웹 SQL DB 호출할 수 있도록 로컬 저장할 수 있는 API, 웹 소켓 API, 이렇게 API를 HTML5 API로 저장해서 기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기능을 더 증대했지만 보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의 문제는 HTML은 문서만 표현하고 기능은 별도로 지금 구현했는데 호출해서 걔 기능을 API로 지원하다 보니까 얘가 또 문제인 게 보안에 취약한데, 보시면 크로스 다큐멘트 메시징 같은 것이 포스트 메시지라는 API를 통해서 전달하는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메시지 노출이 될 위험성이 생긴다. 그 다음에 로컬로 또 API 저장이 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또 악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는 속성을 남용해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HTML의 원래 의미는,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XML이나 HTML이나 다음 주에 할 태그 언어, 이거는 문서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기능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SGML에서 나왔고, SGML에서 XML이 나왔고, 또 중간에 HTML이 나왔어요. 전부 다 뭐죠? 문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문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HTML5에서는 소셜 환경으로 넘어가서 리치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태그와 API로 HTML5가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나 이 기능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 기능은 뭐죠? 뭐 PHP로 하시든 자바로 하시든, 그렇죠? HTML 태그 문법 안에다가 심었잖아요. 그건 아니면 호출을 하든가. 거기에서 담당했지만, 물론 HTML에서 기능이 추가됐지만 이렇게 쓰면 보안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비쿼터스 미팅으로 가보겠습니다. 약간 졸리시니까 제가 번외 얘기를 좀 한 가지 하고 시작하도록. 제가 이제 중간에 멘토링을 잠시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얘기 잠깐 하나 드릴게요. 아까 파레토 법칙 얘기했잖아요. 80대 20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마 5주차이신 것 같은데, 공부를 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되게 힘드시잖아요. 처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거 20을 뭐냐면 도서관이나 여러분이 하는 그 자기 방 뭐 등등등등, 이거 뭐 저녁이나 새벽 시간 이거 있으셔야 되고요. 이거 2시간에서 4시간, 이거 출근 1시간, 퇴근 1시간, 점심 1시간, 업무 2시간에서 4시간. 이게 몇 시간이에요? 2시간이고 합치면 최소 5시간 나와요. 근데 승패는 어디서 갈리냐면, 여러분의 승패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공부의 승패는. 그래서 숙제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자료 조사, 그 다음에 밑줄, 그리고 여기는 서브노트 작성, 얘를 이름을 신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반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시간은 인터넷을 사용하면 안 돼요. 끊어야 돼. 가장 잘 못하시는 부분은 여기서 이 자료조사를 여기서 해요. 그러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여러분 못해내요. 지금 이 숙제도 못하는 거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 시간, 업무 시간에 물론 대놓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업무 시간도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 자료 조사하는 거예요.
자료조사.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한정돼 없으니까. 저와 같으면 서브노트가 지금 핵심입니다. 이 공부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여러 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서브노트는 기본적으로 기술사가 만든 자료, 그 다음에 인포에 있는 DB, 어차피 기술사가 만든 거지만, 세 번째는 네이버, 네 번째는 구글. 검색하시면, 자, 기술사 하나, 인포DB 둘, 네이버에서 뭘 하냐면 블로그, 카페 또는 기사. 제가 제가 공부할 때는 이 블로그나 카페가 상당히 유효했어요. 기사는 동향만 보면 돼요. 구글에서는 전문 자료가 있어요. 이 전문 자료라는 거는 한 30, 네. 30페이지 이내의 자료예요. 그래서 뭐 한 100페이지짜리 출력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한 30페이지 되는 거. 자, 이렇게 딱 줘놓고, 이거를 쭉 이렇게 읽어보고, 본인이 맡은 토픽을 본인이 정리하는 거예요. 똑같이 베끼면 안 돼요. 응? 자, 여기서, 그러면 요거 조사하는 거, 어디서 한다고요? 밑줄까지 그는 거예요. 괜찮은 거는 출력해서 밑줄까지 그는 거예요. 언제? 출근, 퇴근, 점심, 업무 시간. 응? 다 돼 있으면 그 출력해서 밑줄까지 근 거를 여기 가서 뭐 하는 거죠? 내가 정리하면서 서브노트에 쓰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베끼면 안 돼요. 내가 발표 자료 만들듯이. 이해하시죠? 내가 발표 자료 만들듯이 여기서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를 신규라고 해요. 이거를 다시 한번 보는 걸 반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대와 이 시간대를 구분을 해줘야만이 여러분이 지금 컬러 스터디나 향후의 스터디도 커버가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밤새 보세요. 그죠? 자료 찾고 막, 응? 막 가다가 새벽 2시쯤 되면 자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머리를, 특히 20%는 집중력이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다 뜯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출퇴근할 때 이거 여기 밑줄 치기 위해서, 기사를 밑줄 치기 위해서 읽어보는 시간은 출퇴근 시간에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IT 기기로 공부하시겠다. 파일로. 그러면 이것도 우리 제가 스터디 멘토는 아니니까 안 됩니다. 손으로 해야 됩니다. 손으로. 출력해서. 요즘에 패드로 이렇게 밑줄 그는 거 있잖아요. 안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시죠? 네? 이렇게 안 하십니까? 패드 없는데. 아, 그래요? 안 하시면 다행이고. 다 손으로. 출력해서. 밑줄 긋고. 손으로 쓰고. 왜 안 되냐? 집중도가 차이가 분명히 생기고요. 이거를 다음에 봐도 차이가 나요. 일단 밑줄 긋고 탄 다음에 확 버려야 돼. 내 서브노트로 한 다음에. 내 것의 요약 서머라이즈를 계속 애드온 하는 것이지, 남의 지식을 아무리 밑줄 쳐봤자 의미가 없어요. 아시죠? 이거가 가장 기본이에요. 졸리시니까 하나만 더 해드리면, 자, 공부할 때 이거고, 자, 이게 핵심 키는 뭐냐면, 이거를 왜 하느냐? 이걸 왜 하느냐면, 이게 무기예요, 여러분. 마치 군인의 후방부대처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걸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이게 내 무기가 되지. 잘 작성해 놓고, 보관해 놓으면, 마치 무기를 후방에다 두고 온 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왜 만드냐? 결국은 또 반복을 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나의 머리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암기라는 건 없어요. 이 공부할 때. 그래서 한 번에 암기는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단기 기억 장소에 대한 자랑일 뿐이에요. 인간의 머리는 단기 기억 장소와 장기 기억 장소가 나눠져요. 단기 기억 장소는 딱 얘기했는데 이름을 금방 외우는 사람.
어디 한번 가봤는데 금방 쫓아갈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단기 기억에 브레인이 뛰어난 사람이고, 누구나 다 이 장기 기억은 똑같아요. 거의.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건 뭔지 아세요? 반복의 횟수예요. 몇 번 해봤냐. 한 번 해서 기억하는 거는 단기 기억이고요. 일로 넘어가는 거는 횟수로 하는 거예요. 횟수로. 그래서 일로 넘어가 주면 나의 지식이 되는 거죠. 그게 유지 기간이 또 있어요. 이게 논문에 있어요. 6개월 만에 붙은 사람들 하도 억울해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논문을 봤는데 단기 기억 장소와 장기 기억 장소가 있었고 6개월이 유지되려면 최소한 얘를 한 달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총 4회 이상 반복하면 6개월간 유지된다. 4회 이상 반복하면. 이거를 하고 이렇게 실천하신 분 있고, 나중에 대부분 다 붙으신 분들은 똑같아요. 어느 누구나 똑같아. 이거 한 명도 예외가 없어. 자, 반복해서 뭐에 쓰려고 하느냐? 머리에 넣으려고 한다 그랬죠. 머리에 넣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1교시 시험 보고 2교시 때 쓰려고 이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까지 끝이냐? 절대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머리에는 많이 들어있어. 그러나 표현이 안 돼. 글로. 머리에는 주구장창 들어있는데 글을 읽어놓으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뭔 소리인지 참 모르겠어요. 이해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1교시에 대한 답안의 유형이 있고 2교시에 대한 답안의 유형이 있어요.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1교시는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키워드고, 얘는 목차예요. 자, 머리에 잔뜩 많은데 엉뚱한 게 막 나와요. 한 페이지에. 머리에 잔뜩 있는데 순서가 막 헷갈려. 푸는 방법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걸 모의고사를 봐서 멘토를 받아야 되는 거고, 멘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지금 서브노트 작성해서 머릿속에 남는데 왜 발표를 하느냐? 반복을 한 번이라도 더 시키는 거예요. 내가 발표한다 그러면은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남한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반복이 돼요. 강력한 반복. 여러분이 발표한 거는 잠깐 기억이 나요. 아닌가요? 아니면 마시고. 그래서 발표를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 한 번, 발표하는 거 한 번, 벌써 2번이나 되는 거예요. 2번. 거기다가 한 번 더 발표해 보세요. 3번. 한 번 더 발표해보세요. 6개월 동안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절대로. 이해하셨죠? 논리가 그런 원리예요. 반복을 그래서 시키시는 거고, 타인의 내용, 왜 발표를 잘해야, 이거 디스커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디스커션은 요 2교시 답안에 이따 말씀드릴 건데, 방안이 나와야 돼요. 3단락에. 이 논리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타인의 경험을 우리가 받아내고, 디스커션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내가 스터디 할 때는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려놓으라고 그래요. 그 주제에서 디스커션인데, 이건 왜 이럴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관리를 해야 돼요. 스터디에서. 그거를 다음에 조사를 누가 시키든가, 기술사한테 의견을 물어보든가 해서 그거를 풀어줘요. 왜냐면 나중에 답안이 Y 문제가 많거든요. 지식은 많지만 이걸 믹스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제, 저 문제 합쳐지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게 디스커션을 왜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졸리면 1교시와 2교시에 대한 답안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공부를 어떻게 가장 빨리 붙을 수 있냐면 1교시와 2교시의 이 문제에 대한 유형을 이해를 하고 이거를 잘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머리가 있으려면 반복이 되어 있어야 돼요. 반복이 되려면 나의 서브노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서브노트는 여기에 쓸 거를
정형화시킨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하고 서브노트를 준비해 놓으면 가장 빨리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시험을 다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서 내가, 나 보세요. 영어도, 잠깐 말씀드리면, 영어도, 이거 미국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 아니에요. 영어에는 머리에는 서술적인 기억 장소와 절차적인 기억 장소가 있어요. 서술적인 기억 장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문 용어, 예? 이게 지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식을 해서 반복해서 쌓는 거고, 절차적인 기억 장소는 연습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연습을 해서. 자전거 타는 거 여러분 암기했습니까? 수영을 배우는데 여기 노트 이렇게 쓰면서 오 맞아. 오른손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오케이. 오른손을 25도 각도에 이렇게 했나요? 연습. 내 머릿속에 이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도 문법이 원래 서술적인 지식이 아니라 절차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나 한국의 교육은 영어를 서술적 지식에다가 서술적 지식으로 문법을 가르쳐줘요. 문법 자체는 절차적인,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절차적인 지식으로 연습을 시켜야 돼요. 중학교 이 센텐스부터 반복, 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나오게끔. 그 다음이 단어나 이디엄이나 프레이즈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식 자체가. 똑같아. 이 기술사도. 자, 이거는 지식이에요. 반복을 머릿속에 있어야 뱉어내잖아요. 그러나 말하는 습관처럼 글로 쓰는 습관을 물어봤을 때 회장님이 야 이거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돼? 아 그러면은 왜 그런 문제가 나왔고 이 보안의 주제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떤 고려사항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습관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 1교시는 이게 뭐야? 그러면 뭐뭐뭐뭐로 키워드는 뭐뭐뭐뭐로 무슨 구성 요소로 무슨 구조로 어떤 비교로 어떠한 유형으로 어떠한 분야의 이러한 문제점 한 페이지에 이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 거예요. 더 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빨리 만약에 물론 그것도 이제 빨리 본다는 건 장담은 못해요. 그러나 제 생각에 요 두 가지의 구조를 이해를 하고 요 두 가지 구조대로 이걸 만들고 얘를 머릿속에 집어넣게 반복하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원리대로 계속해서 뱉어내는 거를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 이 두 가지. 지식에 대한 서브노트 작성과 반복. 물론 여기 스터디에서 설명을 계속 자기가 참여하고 발표하는 이 그룹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원리를 이해하면서 계속 키워드와 목차 중심으로 뱉어내는 훈련.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부족한 제 탓입니다. 자, 유비쿼터스 컴퓨팅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제가 이제 좀 더 졸리면 1교시의 구조와 2교시 유형의 구조를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뭐 부가적으로는 같이 들어간 스터디 멤버를 뭐 이건 나중에 지극히 사랑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안 되는 부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어디서나 있다 이런 의미였는데, 그래서 컴퓨팅과 커뮤니케이션, 커넥티브, 캄. 그래서 캄 테크놀로지라는 것도 많이 쓰여요. 캄, 퍼베이시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101페이지 보시면
커넥티브 디바이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인비저블 해야 돼요. 컴퓨팅 애니웨어가 있어야 되고 캄 테크놀로지 조용히 스며드는 부분. 마크 와이즈 아저씨가 얘기를 했고, 자 여기 빨간색 같이 왜 걷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컨버전스 토픽은 그룹핑이다. 상위 그룹을 가지고 하위 기술을 나열하면 된다.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가, 유비쿼터스는 기반 기술로 인증 기술, 하드웨어로 뭐 인비저블 I/O 소형화, 저전력, 상황 인식, 네트워크로 IPv6, BCN, USN, RFID, QoS, 이기종, 네트워크 심리스, 응용 기술로 에이전트 이렇게 쓰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비쿼터스의 그룹핑도 유비쿼터스 라이프, 유비쿼터스 UCT, U 거버먼트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생활에 포함을 하는 여러 가지 컨버전스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과 비교해보면 인터페이스는 기기 중심이었지만 사람 베이스에 가져가고 얘가 다양화되고 저전력과 집적 할 수 있도록 되고 네트워크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찌됐든 여기도 보안이 감시나 개인 바이러스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생활 침해 부분에 과거에는 우리가 영어로 빅브라더라고 그랬어요. 빅브라더. 국가 권력에서 비밀을 감시하고 뭐 정보 통제를 하는데, 지금은 사유화됐기 때문에 리틀 시스터라고 개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어해야 될 영역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보안 공부에 보시면 authentication, 그 다음에 integrity, availability 이 세 가지, 인증, 무결성, 가용성 이 세 가지가 기본 키고, 기밀성과 프라이버시가 추가돼서 정보보호 방안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뭐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고, 공격기 기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무결성을 유지해야 되고 가용성이 있어줘야 되고, 개인의 노출을 허락 여부에 따라서 관리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비쿼터스 하면 유비쿼터스에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RFID입니다.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사람이나 사물에 부착된 태그를 가지고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다량의 정보를 비접촉식으로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 물론 2D 바코드가 나왔기 때문에 바코드가 더 확장되는 기능은 있지만 먼지나 오염에 취약하고 사람이 관여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얘는 다수를 대량 정보로 센서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이고, 109페이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RFID 태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다 걔를 컨트롤을 통해서 정보 시스템에 전달되는 이런 기본 개념의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RFID 태그는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능동형은 이게 전원이 포함되어 있고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고, 단 비싸겠죠. 다목적 칩이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동형은 데이터 읽기만 하고 태그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가격으로 뭐 키나 증명서 이런 형태로 쓰입니다. RFID 리더는 안테나와 미드레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전파를 받아서 태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정식이냐 모바일이냐, 뭐 여러분 핸드폰에도 있지 않습니까? RFID 리더기가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RFID 리더기가 모바일로 확장되는 리더기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RFID도 동일하게 보안의 이슈가 있는데 개인정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금속이나 액체, 장애, 그 다음에 익명성이나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RFID 보안 기술을 있는데, 기본적으로 태그 안에 킬 명령어를 내려서 이 태그의 내용들이 삭제되게끔 유효하지 않게끔 하는 킬 명령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립이나 웨이크 같은 명령어법이 있고, 물리적으로는 태그 차단이 있어요. 그래서 페더레이 케이지라고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그가 있으면
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태깅, 그 해당하는 태그의 내용을 읽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속 차단 패키지라고 해서 페더레이 케이지에다가 묶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이마트 가서 또는 이렇게 물류센터 가서 그거 얼마나 비싸다고 이렇게 페더레이 케이지까지 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RFID가 많이 쓰이는 게 고가의 미술품에 또 많이 쓰입니다. 고가의 미술품들이 전시회를 통해서 이동을 할 때 그들 간의 추적 관계를 예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페더레이 케이지가 쓰여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를 도난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보안 때문에 요 물리적인 해결 방안이 태그 차폐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능동형 전파 방해는 액티브 제밍이라고 해서 리딩을 할 때, 태깅을 할 때 방해를 할 수, 제3자가 방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파를 그 안에서 태그해서, 그 안에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논리적인 해결 방안은 이제 베타적인 논리나 익명성, 해시 기반. 우리가 암호화 보면은, 알고리즘 해시 함수가 가장 많이 쓰여요. 해시 함수하고, 그 다음에 베타적인 논리합이나 익명성을 가지고 암호 알고리즘을 가지고 태그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RFID는 라디오 주파수를 가지고 태그와 리더기를 가지고 읽는 것인데, 읽는 그 이웃단에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미드웨어가 있어요. 그걸 EPC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EPC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킴이 하나가 있고, 이건 이제 RFID 태그를 위해서 유일한 부여체계, 아까 말씀드렸죠. RFID 태그의 분류, 1번 맥 코드 부분에 대한 분류고, 이 EPC는 전 세계 표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국제유통 표준단체인 EAN에서 UCC하고 유럽하고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쓰이는 이유이고, 96비트로 되어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EPC 네트워크예요. 보신 것처럼 태그가 태깅되면 이 중간에 서번트라는 미드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번트에서 데이터를 보정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할 때도 한 데이터에 대한 보정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면 생년월일이 연월일로 돼 있으면 앞에 뭐 2자리로 돼 있으면 앞에 2개를 붙일 수도 있고 4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이걸 데이터의 보정이라고 하고, 포워딩은 어디로 보낼지, 그 다음에 태스크라고 해서 그 안에서 특정 작업을 또 수행할 수 있어요. 이 서번트가 3가지, 보정, 포워딩, 태스크 관리, 이렇게 서번트 역할이 있고, 이 서번트에서 뒤쪽에 ONS 서버, 우리가 DNS는 뭐죠? 우리가 www.naver.com을 치려면 이 네이버점이 몇 번 IP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DNS 서버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요.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EPC는 이 보신 것처럼 유통 표준화 단체예요. 유통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품이 주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정보에 대한 부분을 EPC 코드를 만들어 놓고, 이 코드에 대해서 DNS처럼 이 코드는 몇 번 PML 서버에 있다라고 등재를 하기로 했어요. 서로. 그래서 ONS 서버에 어느 IP 어드레스의 PML 서버인지를 해당하는 EPC 코드의 앞 헤더를 보면 찾아낼 수 있도록 DNS하고 똑같아요. 태깅한 거에 이 프로덕에 디스크립션 되어 있는 서버가 어딘지를 ONS 서버에 등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ONS 서버에 가서 EPC 태깅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IP 어드레스를 검색해서 그 IP 어드레스에 있는 PML 서버에 접근을 하면 이 태깅된 데이터의 상품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아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준을 잡자라고 해서 EPC 네트워크라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은 ONS는 PML 서버의 위치 정보를 서번트에게 리턴해주는 역할하고, PML은 프로덕트 정보를 XML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서번트는 구성의 데이터의 오토 아이디를 하는 거고, 뒤에 설명 한 번 더 있는데,
오브젝트 네임 서비스라 해서 PML 위치 전달을 하는 것이고, PML은 프로덕트 정보, 그 다음에 미드레이어에서 하는 게 데이터 스무딩. 우리가 태깅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걸 태그 정보를 정정하는 거고. 중첩 정보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아요. 태그를 하다 보면은 잘못된 정보, 잘못 익힌 정보, 그 다음에 정정 정보, 그 다음에 적정 알고리즘. 그래서 네 가지. 데이터 스무딩, 리더 코디네이션, 데이터 포워딩, 태스크 매니지먼트. 이렇게 네 가지도 나누어서 미드레이어가 해주는 역할. 뒤에 SOA 오늘 공부하실 텐데 SOA에 보시면 ENS라고 있어요. ESB. ESB도 비슷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메시지를 중간에 받아서 라우팅 해주고 포워딩 해주고, 그죠? 비슷해요. 논리적, 개념적으로 메시지의 주고받음이고, 얘는 태그의 정보를 중간에서 누굴 찾지, 바꿀지, 알고리즘을 태울지, 이렇게 중간에 미드웨어 서번트가 역할을 해줘야만 되는 것이죠. 앞단에 데이터가 많고 정정 필요하기 때문에. 자,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쓰는 거는 지금 톨게이트에 주로 많이 쓰이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는. 거기 RFID 카드가 대부분에 쓰이고 있고, 띠딕 하면 이제 여러분한테 카드로 주차지금 영수가 되는 게 많고. 지능형 빌딩.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거는 필요하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쭉 여러분이 여기 서브노트, 1교시 서브노트에 활용 분야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밑에. 서브노트에. 근데 비슷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서브노트 쓸 때는 중요한, 이 설명을 들어보니 이 분야 주로 내가 강조를 해야 되겠다. 최소한 이 분야는 써야 되겠다. 이거가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 1교시는 1단락, 2단락, 3단락 돼 있잖아요. 2에 가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렇게 기술성은 틀리지만, 3에 다른 지식을 써요. 점수가 잘 나와요. 대부분은 초보생분들이나 잘 못 쓰시는 분들은 구구절절히 설명을 쓴다고요. 같은 내용을 3줄 써. 읽어보면 한 개야. 별 내용이 없어. 나는 활용 분야를 유통, 박물관, 미술 이동, 그 다음에 가축, 원산지,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쓰면 지식이 가나다 틀린 거예요. 여기는 문제점, 여기는 활용 사례, 여기는 뭘 쓸까요? 개선 방향. 이렇게 3가지를 틀린 지식을 쓰면 틀린 지식이 나오는 거죠. 개수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가 그냥 지식의 개수 1교시예요. 오른쪽을 지식의 깊이라고 해요. 1교시는 무조건 개수와 깊이 싸움이에요. 구구장창 설명할 필요가 없어. 지식의 개수는 딱 쉬어보면, 그래서 여기다가 정의 쓴다, 그죠? 이게 특징, 구성요소, 그 다음에 이 구성요소의 상세 기술, 그 다음에 비교, 여기에 문제점, 그 다음에 아니다. 적용 분야를 왜 쓰나요? 사례, 이렇게 목차를 잡으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3단락은, 이게 제가 문제점에 계산을 썼지만, 이 내용을, 이 목차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뭐뭐뭐에 적용. 무슨에 적용되고. 어떠한 사례, 박물관 이동하는 사례와 RFID를 칩을 사용해서 하는 사례와 이런 사례가 있어. 그러나 여기는 보안에 문제가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으며, 이해하세요? 그럼 3개가 틀린 지식이 돼요. 딱 1교시 답안을 단순하게 제가 로직을 만들었는데, 체크를 쭉 해보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 7, 8개냐. 8개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서브노트에 머릿속으로 아까 했죠. 서브노트에서 머릿속에서 뱉어낸 지식의 개수가 8개가 나오는데 점수로 환산을 하면 최고 맥시멈 줄 수 있는 1점, 1점, 여기 2점, 2점, 여기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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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1점 이렇게 주면은 맥시멈 점수예요. 읽어보고 이렇게 수식으로 해봤어요. 정의를 잘 썼어. 그러니까 이게 잘 쓰려면 뭐죠?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얘가 키워드로 잘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배경, 특징, 정의가 배경, 특징, 구성요소, 결말명사로 딱 돼 있느냐. 이거 다 키워드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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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특징? 보세요. 특징은 키워드, 땡땡, 밑에 서브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제 표로 가는데, 보통은 여기다 하나 쓰고 설명을 막 이렇게 주구장창 달아요. 이런 깊이가 없다 그래요. 얘의 상세 한 단계 내리든가 이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뒤쪽에다가, 근데 이거의 내용을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하위 키워드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키워드. 다 보시면 다 키워드의 싸움인데, 얘 레벨하고 레벨 2고 얘 3예요. 똑같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으로. 제가 이따가 샘플 보여드릴게요. 네, 잘 안 되시죠? 그러나 보세요. 개수 일단 맞춰줘야 돼요. 깊이 맞춰줘야 되는데 다 키워드. 그래서 1교시는 말을 하면 안 돼. 키워드를 얘기해야 돼. 여러분이 지식 자료 말 필요합니까? 한 장짜리 지식 자료 만들어. 말이 필요해? 설명이 필요해? 그러면 벌써 3장 가는 거예요. 이 1교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들어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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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갈 거를 서머라이즈해서 넣어놔야 되겠죠. 반복해야 되겠죠. 머리에 있어야 되겠죠. 뱉어낼 때 이렇게 뱉어내는지 연습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한 20명 숫자는 상관없는데 제가 딱 봐가지고 붙는다 그러면 붙어요. 근데 이제 그만 하려고 이제 난 이제 오래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진심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판단하기 나름이고, 저를 만난 거를 행운이라고 여겨야 돼요. 이렇게 약간 오버를 시켜야 돼요. 오늘 지금 저녁 때 하시는 기술사를 만난 게 내가 천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붙어요. 저 얘기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러면은 될 일도 안 되고. 근데 정말 100% 자신이 하는데, 여러분 이제 답안을 딱 써보잖아요. 1교시를. 이걸 딱 비춰보면 기계적으로 점수가 나와요. 기계적으로. 그러나 채점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없이 교수님들이 쭉 읽어봐요. 그러나 똑같아. 쭉 읽어보나 기계적으로 해보나 똑같아, 점수가.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답안 채점지는 키워드 리스트만 돼 있어요. 1교시에 딴 교수님이 낸 거를 다른 교수님이 채점하는데, 그 키워드의 리스트를 이쪽 키워드 리스트와 비교해서 채점하는 거거든요. 1교시는. 그러다 보니까 한 지면에 최대한 키워드를 배치하기 위함이 이 방식이 고안이 됐고,
그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 응용 서비스를 잘 생각을 해야 돼. 내가 1교시 여기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례가 거의 다 들어가. 만약에 어떤 서비스, 왜냐면 다른 지식을 써야 되니까 사례 한 줄은 꼭 한 줄은 내가 꼭 쓰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이제 다른 지식이 한 가지가 나오니까 제가 서브노트 작성할 때는 우리 스터디들한테 얘기할 때는 사례 부분은 꼭 한 줄이나 두 줄은 서브노트에 어떤 분야에 이 기술이 어느 분야에 주로 쓰냐, 이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구나, 이거를 기술을 해 놓으시면 꼭 필요하다, 이 원리 때문에. 여기는 2교시는 틀린 얘기죠. 2교시는 저 사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2교시 가지고 사례를 얘기해라,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2교시는 당신 생각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간혹 지식을 물어보는 게 있긴 하지만 거의 80, 90%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안이 문제라고 하는데 데이터 보안은 당신 어떻게 할 겁니다. 그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당신 기업에서 도입하려면 보안에 취약점이 있는데 보안 취약점을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어떻게 풀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지식을 뱉어내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즉, how to의 문제예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떤 식으로 목차를 잡느냐, 어떤 식으로 그룹핑을 해서 내가 how to를 뱉어내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시험이다. 이해하십니까? 궁금한 게, 네. 그 가나다 하게 되면, 네. 단락 제목을 여기? 예, 큰 제목. 이거요? 이거?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고. 네. 적용 분야 및 사례 및 문제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큰 제목. 여기를 묶는 그냥 내용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교시는 여기 내용하고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3단락은. 예를 들어서 RFID의 적용 분야 및 적용 분야 및 여기 뒤에 맨 끝에 거 개선사항. 그러면 적용 분야 사례 다 들어가죠. 마지막에 개선이니까 문제점이 있겠죠. 이거는 컨설팅 보고서 쓸 때 똑같아요. 얘가 선후관계가 다 있으면 맨 앞에 거와 맨 뒤에 거만 쓰면 돼요. 그거는 요령이에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구성 요소와 상세 기술. 근데 만약에 비교를 하라 이러면 목차를 비교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이거 다 시간이 없어서 못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가 물어본 대로 목차를 잡는 거예요. 내가 이걸 썼지만 만약에 비교다 그러면 비교를 강조해야 되고 2교시 같은 경우는 물어본 그대로 답해야 돼요. 요거는 아시겠죠? 요거는 만약에 비교가 강조되어 있다면 비교고 아니면 구성 요소와 상세 기술로 쓰시면 됩니다. 자, 수동용, 능동용 같고요. 대관령 한우 시스템, 물류센터의 상품 위치, 아까 말씀드린 뮤지엄 서비스 이동이 가장 크기 때문에 태그 삽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RFID 기술, 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근데 1교시도 있지만, 정보과학회지가 있어요. 아직 안 들어보셨겠지만, 대다수 시험이 정보과학회지 나와요. 그래서 정보과학회지를 시험 직전에는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정보과학회지에 보시면 저기 이 리스트가 정보과학회지의 논문들이에요. 논문이라고 할 기고의 글들이에요. 광선 조정 위상 배열 안테나, 콜드 체인 센서, 인터랙티브 RFID, 그다음에 루비 센서 네트워크, 얇은 형태 배터리, 이게 RFID 기사가 엄청 많아요. 자, 이걸 얘기하기 전에 그 정보과학회지는 꼭 보셔야 되는 거고, 다 볼 필요 없고 멘토한테 물어보세요. 멘토가 이거 봐라 그러면 그거만 딱 보시면 되고, 워낙 기술 깊이가 여러 가지가 많고 엄청 깊은 것도 많고 완전히 네트워크 분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올 걸 딱 멘토한테 물어보시면 그거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기술이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기술들을 너무 깊게 볼 필요는 없어요. 제목만 일단 발췌한 거고요. EPC가 그때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답안 형태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EPC 이렇게 돼 있고 RFI 표준이 있고 EPC 구성. 근데 그동안은 EPC 네트워크만 공부했기 때문에 실제 EPC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EPC 코드를 여기 기술에 드렸는데 헤더가 8비트고요. EPC 매니저가 28비트고
오브젝트 클래스가 24비트고 시리얼 넘버가 36비트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번호 형식 헤더 8비트에 버전, EPC 길이 이런 걸 하고 관리 코드가 28비트. 그래서 코카콜라가 몇 번 코드인지 이걸 PML 서버를 찾을 수 있게끔 지금 ONS에 있겠죠. 요 해당하는 회사명으로. 품목 코드가 여기 24비트, 그 다음에 일련 번호 36비트. 그래서 680억 개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EPC 코드도 답안의 기술이 됐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EPC 네트워크 부분이 답안에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많이 된다면 ISO 15963하고 U코드라고 다른 표준도 있어요. 사실 뭐 다 내용을 알 수 있는 몇 비트냐? 128비트다, 64비트, 또 96비트 있고, 얘는 공식 표준이잖아.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고. 상호 운영성, 투자 비용 최소화, 프라이버시 침해 등 보안적으로 해놨으면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